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성원은 여전히 뜨겁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조금씩 노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더 정치에서 그런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고공행진입니다. 80%가 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대통령 때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우선은 지금 취임 2주 이제 정도 돼가는데 비교할 수 있는 게 한국 갤럽이 꾸준히 해왔으니까 네. 수치를 잠깐 인용하면 갤럽이 이제 지난주에 2주차를 기준으로 해서 국정수행 잘하냐가 아니라 질문이 이제 앞으로 잘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망을. 그랬는데 거기에 87%가 잘할 것 같다라고 응답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과거랑 비교해 보면 똑같은 질문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취임 2주차에서 똑같은 질문 잘할 것 같으냐 이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79%, 또 박근혜 대통령 71%였거든요. 이거랑 견주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25일 나온 그 리얼미터 조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잘하고 있느냐,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물어봤더니 83%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80%가 넘는 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이네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해서는 뭐 상당히 높은 거고요. 지금 이제 기대치를 좀 반영했다는 걸 감안해야 될 겁니다.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당선자 시절에 굉장히 거의 90%대 높은 기대치를 보였던 적이 있고요. 다시 이제 그런 국민들한테 좀 기대를 받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이 대통령제에서는 특히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과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상당히 좀 중요한 정치적인 콘텐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 뭐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은 좀 약간 군 출신이니까 무서운 사람, 뭐 군림하는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은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있는 대중 정치인 이런 대통령 시대를 우리가 거쳤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갑자기 이미지가 뚝 단절이 됩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구나. 물론 이제 기득권층에서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좀 서민 출신이지만 뭐 성공한 CEO, 현대건설 사장, 또 약간 제가 비하해서 얘기하자면 강남 졸부 이미지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이미지. 친숙한 대통령은 아니었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정반대로 박정희 딸, 어떤 혼자 밥 먹는 외로운 공주의 이미지를 갖다가 다시 이제 문재인으로 오면서 평범한 사람, 우리 주위에 소박한 아저씨.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한 이미지로 이제 다시 좀 정상화된 겁니다. 저는 5.18 행사장에서 그 유가족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인사를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득점 요인이라고 봅니다. 호남 출신 비서실장, 국무총리 후보자에다가 또 뭐 피우진 보훈처장,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을 하면서 좀 통합형 안정감이 있는 인사와 파격 인사를 잘 조화시켜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아주 높은 지지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 어쨌든 그때는 인사 참사가 있었고요. 초기에 뭐 스타일상으로 보더라도 한 9년 만에 다시 보는 소탈한 이미지의 친숙한 대통령 이런 이미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이곳에서 보고서를 냈죠. 이게 대통령에게도 아마 이제 보고가 됐을 텐데요.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 보고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국정 과제를 정리한 그 보고서인데 거기서 국정 수행 지지도를 정권 성공의 열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정권이 유지되고 성공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그 지지도를 이제 꼽았는데요. 대통령에게 지지율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역대 이제 대통령들이 늘 하는 말이 나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연연하지 않는다.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제일 연연하는 게 지지율이죠. 그 청와대에 아예 여론조사를 늘 일상적으로 돌려서 국정 어떤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항상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전국 대응을 해나가는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요. 그러니까 지지도가 높다는 거는 당연히 뭐 누구라도
흥이 나는 거죠. 국정을 이끌어 나갈 흥이 나는 거고 더구나 이제 그 대야 관계, 대국회 관계를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여소야대 이런 구도이고 민주당 여당이 이제 120석밖에 그러니까 국회 의석의 한 3분의 1 남짓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그 뭔가 일을 해나가는데 미천은 이제 역시나 이제 국민 지지도인 거고 본인 스스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또 나는 피플 파워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그런 어떤 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도에 신경 쓰지 않는다.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또 믿어서는 안 되고요. 정치가 민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지도는 정치인한테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내각제, 의회제 이런 국가에서는 지지도가 떨어지면 의회를 해산하고 또 네. 선거를 다시 치릅니다. 또 미국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을 항상 주요 지표로 지금 살펴보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례만 간단히 좀 들어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지지율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문에 갑자기 한 자릿수까지 지지율이 추락을 하면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중도주의를 내세운 뭐 어떤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런 정권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다급하니까 오른쪽 끝 극우로 어떤 그 가치관, 정책 노선 자체를 선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른바 꼴통 보수 정권으로 이 정권 자체 성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죠.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을 그 정권이 배신한 겁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벌어진 일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당시에 탄핵 찬성 국회의원 숫자가 234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탄핵 찬성하는 국민 여론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의원들이 정치 공학적으로는 여당이면은 탄핵에 반대할 것 같지만 국회를 전체로 놓고 보면 국민들의 여론과 국회 어떤 의원들의 의사가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정치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도, 국정 수행에 대한 찬반 여론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다. 정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난주에는 5.18 기념식에 다녀왔고요. 이번 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례적으로 그 전날 21일 중 연차 중에 하루를 이제 내서 월요일 쉬고 이제 화요일 그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 다시 돌아온 상주로서 다시 돌아온 거죠. 그 추도식에 대통령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어요? 뭐 전반적으로 아주 축제, 아주 역대 가장 최대 인파 속에서 아주 즐거운 분위기에서 한 거였으니까 뭐 그 인상이 가장 남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도식 인사말에서 이제 인사말 굉장히 그 인사말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야 기분 좋다 이 표현을 2번이나 썼거든요. 네. 앞 서두에 쓰고 뒷부분에 쓰고 야 기분 좋다 이거는 이제 노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제 봉화마을로 바로 내려와서 했던 내가 정말 편하게 한마디 하고 싶다 하면서 했던 그 발언으로 그 뒤에 계속 이제 유명해진 발언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본인의 심정을 가장 담아낸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도 너무 당선이 돼서 온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고 대통령한테 꼭 그걸 이제 전달을 하고 싶었을 거고 또 후반부에 또 얘기한 거는 꼭 성공해서 다시 와서 기분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반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여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차가 된 것 같다. 대통령 퇴임 즈음에 그런 얘기를 네. 참 자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새 시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시대 질서를 좀 두들겨 부수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 이제 반발을 샀고 뭐 일종의 그 검찰 수사도 그런 보복의 연장이라고 저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임채정 전국회 의장이 추도사를 하면서
구시대 막차가 밀어줘서 새 시대의 첫 차가 출발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아주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없는 문재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노무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했고요.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노무현 정부에서 몇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지적도 했고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밝혔죠. 그래서 노무현에서 문재인을 거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한 단계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방문이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자, 이제 인사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워낙 그 인사 기준을 높여놨고 공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서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더더욱 그래서 이제 관심이 갔던 이유인데 그래도 또 검증을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장 전입도 있었고 어제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장 전입 문제도 있고 또 아들 병역 문제도 여전히 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교사인 아내 그 전시회 했을 때 뭐 초청장을 직접 써서 네, 돌리고 뭐 등등의 역시 뭐 이렇게 처음에는 무난할 것 같아도 청문회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위장 전입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짚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위장 전입이라고 하면은 자녀 교육 문제이거나 뭐 부동산 투기 용도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고 대체로는 자녀 교육 목적으로 한 거는 좀 용인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녀 교육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교사인 아내가 학군을 강동구에 다니던 학교가 있었는데 강남 학군으로 배송받고 싶어서 그쪽으로 위장 전입을 했었다라고 이제 어제 처음 이제 시인을 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실제로 거주했었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학교 교사가 그 옆에 좋은 학군, 강남은 굉장히 좋은 학군이죠. 그쪽으로 배송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는 건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은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제 이 문제 가지고도 아주 격렬한 뭐 또 논쟁이 벌어지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자 본인도 더 성실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청와대도 그동안 스스로 밝혀온 기준과 비춰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낙연 후보자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상황이 좀 상당히 특수한 시기입니다. 신군부 쿠데타로 언론의 모든 것들을 쿠데타 세력이 억누르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서는 그 신군부의 어떤 새로운 세력이 정치를 맡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 나갔고요. 뭐 장군은 누구인가? 여기서 장군은 이제 전두환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기사, 특집 기사가 나가고 뭐 황강에서 북악까지 뭐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텐데 황강이라는 데가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아마 고향인 모양입니다. 거기서 북악, 청와대까지 뭐 이런 뭐 위인전 비슷한 특집 기사들을 내보내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5공화국 초기 또 5공화국 한 중반까지는 문공부에서 내려보내는 보도 지침이 있었고요. 기사의 내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목의 내용과 제목의 단수까지 정부에서 아주 강하게 통제를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시기에 동아일보 기자를 하면서 어떤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기자 생활을 할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을 약간은 좀 감안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 위대한 용도자 이런 표현이 과연 이낙연 기자가 직접 썼는지도 사실은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언론의 어떤 특수한 환경은 좀 약간 접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다. 이낙연 후보자가 이제 그 말씀이신데 79년도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선배들이 많이 그 언론 자유투쟁을 하면서 해직하고 그랬는데
바로 윗기수까지 하고 우린 너무 어려서 거기에 끼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우리 한겨레 신문에도 그 해직 기자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요. 아마 그런 시대적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위장 전입 그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5대 비리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얘기했던 게 위장 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 뭐 이렇게 해서 한 5가지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두 번째 위장 전입 위반자 위장 전입 걸린 사례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자신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이 정도 사안이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뭐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하고 원칙을 수정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번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그 점에 대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위장전입 문제라는 거는 계속 여야가 공수가 바뀌면서 계속 똑같은 걸 서로 주고받아온 아주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우리가 어떻게 볼지 심지어 이제 어느 쪽에 한쪽에서는 뭐 한상희 교수 같은 분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걸 고려할 때 위장전입 문제는 좀 관점을 좀 더 우리가 유연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아주 평범한 소시민들은 위장전입을 자식 교육 때문에 하고 싶어도 유혹을 느끼다가도 그래도 불법이니까 안 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굉장히 준법을 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게 국민 정서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하여튼 같이 한번 논쟁에 붙여서 어떤 계기로 좀 삼는 그런 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위장 전입에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이 좀 악질이죠. 또 하나가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주소지를 옮기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자는 자녀 입학 때문에 주소지를 옮겼다가 그걸로 이제 학교 입학을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입학은 이제 미수에 그친 거죠. 불법이 완성이 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위장 전입 자체가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불법이고 잘못된 겁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공소시효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을 맡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하자가 있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이낙연 후보자가 이제 사과를 명백히 했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국회 이제 임명 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국회 통과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아마 이게 정권이 아주 인기가 높은 정권 초반이 아니거나 또는 뭐 호남 출신의 아주 원만한 그 대인 관계를 가진 이낙연 후보자가 아니거나 했다면 굉장히 시끄러웠을 수 있죠. 그리고 야당이 기세를 올리고 해서 뭐 총리부터 상징적으로 좀 꼬꾸라뜨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야당들이 태도가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좀 넘어가 준다라는 처음 자세로 임했고 어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문제가 있어도 아주 뭐 고성이 오가거나 뭐 이런 정도의 지금 분위기는 아니어서 오늘 이제 2차 청문회까지 하고 29일 날 본회의에 이제 붙여질 텐데 어쨌거나 아무래도 뭐 호남 첫 총리를 반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통과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네. 민주당 의석이 120석이고요. 지금 국민의당이 40석인데 국민의당이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 첫 총리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반대 당론을 결정한다. 이건 지금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정당의 협조로 또 바른정당에서도 상당히 좀 평이 좀 좋은 편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걸 반대로 당론을 확정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명동의는 뭐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총리가 임명이 되면 이제 조각 장관 인선이 이제 본격화가 될 겁니다. 지금은 경제나 안보 쪽으로 시급한 이제 국무위원 정도만 지명이 됐는데 후속 인선이 좀 궁금해요. 새 총리가 이제 재청권을 행사를 해서 조각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드림팀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가 짜여질까요?
이제 인재풀은 굉장히 이제 최근에 대선 때 인재들이 많이 네. 모이다 보니까 네. 탄탄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 이제 학계 전문가들이나 뭐 예를 들면 김상조 이런 분들을할지 굉장히 이제 이미 이제 참여를 했고 한 자리씩 맡았고 당에서 이제 얼마나 좀 참여를 할 것이냐. 당이 네. 이제 이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정부라고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 민주당 정부다. 이거는 뭐 문재인 혼자 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하고 협력을 생각할 때 최소 뭐 그래도 한두 자리 이상은 장관으로 입각을 할 것 같은데 그걸 포함해서 아마 열심히 지금 이제 인사 검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향후 한 1, 2주 안에 무슨 이제 장관 인선을 맞춰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진행하는 내부 논의를 한참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제팀하고 외교안보팀의 그 팀 인사를 발표하면서 네. 불가피한 자리만 먼저 발표를 했지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외교부 장관 후보자만 발표를 했고 대부분의 장관들은 아직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 임명하고 나면 재청을 거쳐서 이제 단계적으로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청와대하고 당 사람들의 이제 대략적인 얘기는 안정감이 있는 통합형 인사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파격적 인사를 아마 적절히 분배해서 지금까지 한 것과 같이 아마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라고요. 이 당에서 인사 추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미애 대표가 이제 인사 추천권을 당에서 행사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좀 부정적입니다. 장관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인 것 같고요. 또 추미애 그 대표 본인도 청와대 인사에 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띄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입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행자부의 김부겸 의원 정도, 또 문화부의 이제 도종환, 유은혜 의원 이런 분들, 또 통일부 장관 후보로 이제 홍익표 후보 이런 분들 정도가 거명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는 그 골치 아픈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을 일단 최소한 30%로 충원해서 출발을 하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절반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목표인데 이제 여성 장관 후보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괜찮은 후보는 권력 의지가 약하고 권력 의지가 있는 분들은 좀 하자가 있거나 역량에서 약간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여성 장관 후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후보를 잘 찾는 것도 사실은 정권의 어떤 능력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런 과거에 이제 민정수석도 하고 인사 분야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인사에 있어서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뭐 큰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 민주당 선대위 국민의 나라 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그 보고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임 초의 인사는 기회 요인이면서 동시에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못하면 또 실망을 준다는 거죠. 이제 새 총리가 임명되면 본격적으로 조각에 들어갈 텐데요. 인사가 주는 기회를 제대로 잡기를 바랍니다.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